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주택 건설 파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주에 2개 했죠. 뭘 했냐면, 조합 하나 했고, 등록했습니다. 총 4가지 논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에서는 첫 번째가 등록,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지금 배우려고 하는 리모델링,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잘한 것이 뭐 품질 점검단이라든지 사전 방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 검사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한번 볼게요. 리모델링. 최근 들어서 한 10년 사이에 그전에는 잘 안 냈거든요. 그전에 잘 안 나왔는데 올해 시험이 이제 36회다 그러면 10년 전이죠. 10년 전부터 문제가 꾸준하게 이제 출제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문제가 잘 안 나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1회부터 20회까지는 잘 안 나오다가 20회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이제 리모델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게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언제냐면 90년대나 80년대는 리모델링이 주목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죠. 그죠? 그게 이제 실제로 주목받는 것은 201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일기 신도시가 리모델링 연안수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파트 일변도로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바뀌면서 노후 불량 아파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뭐가 가능하냐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층수가 낮습니다. 5층 내지는 10층 안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재건축에서 이제 수익성이 나오는데 25층짜리 아파트 내지는 20층짜리 아파트는 재건축하기에 적합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사업성이 잘 안 나오거든요. 용적률 이미 풀로 쓰고 있고 조합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분양할 물량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1대1 재건축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고 또 용적률을 듬뿍 완화시켜주면 그전에 있는 기반 시설들이 그걸 갖다가 감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 이제 축이 옮겨간다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옮겨간 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5년 전쯤부터 해서 옮겨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그 이후부터 시험 문제에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보셔야 되고 리모델링은 원래는 뭐만 하는 거냐면요. 대수선만 하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그런데 증축의 리모델링이 허용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기존의 연면적을 더 많이 쓸 수 있다. 증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증축하게 되면 세대수가 늘어나겠죠. 늘어난 세대수를 일반 분양을 통해서 우리가 분양을 하고 걸어두는 수익을 리모델링 공사비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성을 급격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최근 들어서는 출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되고 있고 현 정부도 그렇고 앞에 정부도 그렇고 리모델링이나 일기 신도시 안에서의 재건축을 자꾸 허용을 해주는 쪽으로 주택 공급량을 특히 수도권에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띠고 있으니까 정책 방향하고도 좀 일치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잘 좀 봐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리모델링인데 제일 먼저 오는 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입니다. 요거는 이미 배웠어요. 이게 뭐 하면서 배웠냐면 정비기본계획 하면서 배웠죠. 그죠?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정비기본계획은 거의 98%가 유사하다고 했고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정비기본계획의 차이점만 아시면 됩니다. 자, 정비기본계획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모르겠는데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법의 첫 단추가 뭐냐면 정비 기본계획이죠. 그죠? 정비기본계획.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비교할 겁니다.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만드는 거냐면요. 특별시나 또는 광역시 또는 어디에서 시에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의 정비사업의 방향 설정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 지역 안에서 이제 10년 동안 서울에서 10년 동안 정비사업을 하면 정비사업의 방향성이 이제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게 정비기본계획이고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죠.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이제 재검토를 합니다. 특광 또는 시에서 만드는데 시를 2개로 나누죠. 대도시에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의무잖아요. 그죠? 근데 대도시 아닌 시가 있죠. 대도시 아닌 시에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 거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도시 아닌 시에서는 재량인데 도지사가 대도시는 아닙니다.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너도 만들어야 되겠는데라고 인정해주는 경우 있죠. 그때는 재량이 뭐로 바뀝니다? 의무로 바뀝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인정해가지고 만들었죠. 그죠? 도지사가 인정해가지고 대도시 아닌 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지사한테 가서 뭐 받는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법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겠지만은 한 제도가 한 제도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을 제대로 잡으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잡을 수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잡아놔놓으면 광역도시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각종 행정계획을 다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을 잡아놔놓으면 도시개발법상의 조합이 정비법 조합이라든지 또 주택법 조합에도 영향을 미치고, 환지를 잡아놔놓으면 관리처분계획이 잡히고 하는 식으로 물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서 제가 수업할 때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단절 시키면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헷갈립니다. 이게 제도가 100% 같은 게 아니고 그냥 90%가 유사하거든요. 근데 시험은 당연히 출제하는 사람들은 정비기본계획도 알고 있고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알고 있겠죠.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알고 있고 관리계획도 알고 있고 광역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출제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차이점에서 하겠지 뭐. 시험이라는 거는 차이와 공통점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상의 조합도 출제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정비법 조합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차이와 공통점을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 좀 귀찮더라도 제가 수업할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혼자 나중에 공부할 때도 그냥 리모델링 기본계획만 보지 마시고 1분만 시간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정비기본계획을 찾아가가지고 1분만 책장을 넘기면서 이렇구나라고 해서 보고 나면 그다음부터 확연하게 이제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조금 그런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획이잖아요, 그죠? 계획이니까 만드는 절차가 있겠죠. 제일 먼저 뭐하고, 그죠? 의견 듣겠죠. 그다음 뭐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거치겠죠. 의견 항상 두 번 들어요. 누구한테? 주민들에게 공람을 시켜주고 의회한테 의견을 듣는데, 공람 기간이 며칠입니까? 14일이죠. 의회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의회는 얼마나 의견을 주게 돼 있어요? 60일 안입니다. 60일이 지나도 의견이 없죠.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수리권자가 특광 또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협의심의는 당연히 어떤 라인을 탈 것이다? 지방 라인을 탈 것이다. 이게 정비기본계획 답니다, 이게. 자, 반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뭐냐? 똑같아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서울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방향을 잡는 거고, 요것도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서울에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할 후보지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한 달 한씩 비슷한 시기에 리모델링이 진행되게 되면 임대차 대란이라든지 나머지 새로운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죠. 그래서 10년 동안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10년 동안의 방향을 잡기 때문에 장기 계획이죠.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몇 년만 합니까? 5년만 하겠죠. 야도 뭐야? 계획이죠, 그죠? 그래서 만드는 주체가 누군데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꽝 또는 시에서 만들어요. 실은 역시 두 개로 나누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뭔데? 의무죠. 근데 대도시 아닌 시가 있거든요. 의무가 아니고 뭐더라? 재량입니다. 재량인데 대도시 아닌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인정을 해준다? 도지사가 야 너거는 대도시는 아닌데 도시가 오래돼가지고 많은데라고 인정을 해주죠. 그러면 그때는 재량이 뭐로 바뀐다? 의무로 바뀌어버립니다.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죠? 근데 차이점이 이제 어떤 차이점이냐면요. 정비기본계획은 대도시 아닌 시장이 만들었을 때만 도한테 뭘 받는데? 승인을 받죠. 근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만들 때도 누구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 시험에 오면 이걸 내겠죠. 도지사한테 뭘 받는다? 승인을 받죠. 대도시도 승인을 받아요. 근데 왜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만든 목적이 1기 신도시를 통제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1기 신도시가 전부 다 뭐더라? 대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도시한테 승인을 받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하나 차이점이죠. 두 번째는 야도 계획이다 보니까 역시 만들 때 나름의 절차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하고? 의견 듣겠죠. 그죠? 그러고 뭐하고? 협의하겠지 뭐. 그러고 나서 뭐 한다? 심의 거치겠지 뭐. 그죠? 그러고 나서 만들 건데 의견은 두 번 듣겠죠. 지역 주민들에게 한 번 듣고 주민의 대표가 아닌 의회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공론기간이 며칠입니까? 14일로 똑같아요.
의뢰한테 의견을 물어보죠. 그죠? 그러면 정비 기본 계획은 며칠입니까? 60일이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며칠이에요? 30일입니다. 30일. 요게 달라요. 요게. 두 개가 다른데, 다른 두 개가, 그죠?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서 의회에서 답변해주는 기간은 60일이고 며칠? 30일. 그죠?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만들 때도 누구한테 승인을 받는다?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끝. 요게 답니다.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두 개는 꼭 비교가 돼야 되고, 시험에서 두 분인가 나왔거든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 당연히 시험 문제는 뭘 낼 거냐면, 정비 기본 계획과 차이점이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네, 바로 들어갈게요. 자, 특광하고 대도시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나오죠. 그리고 몇 년마다 만듭니까? 10년마다. 재검토는 5년마다 합니다. 하지만 도시 가밀 우려가 적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안 만들 수도 있다. 원칙은 만들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어떤 일정 사유가 있으면 안 만들어도 되겠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그죠?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반대해석을 해야 되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라는 이야기인데요. 수립을 안 해도 된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재량이다. 이 말, 재량이다. 그 다음에 수립 절차를 보시면 주민공란기한이 며칠이었어요? 14일이고, 의회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의회에서 답변해 주는 기한이 우리가 정비기본계획 며칠이었는데 60일이죠. 근데 얘는 며칠? 30일입니다. 다른 점이죠.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고 30일 지나도 의견 제시가 없죠.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나머지 기한은 똑같아. 협의 시민은 똑같아. 그리고 도지사 승인 봐요. 도지사 승인. 중요합니다. 이거. 도지사 승인. 자, 뭘 포함해서 대도시를 포함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했죠. 그럼 누구한테 가서?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아라? 승인을 받습니다. 여기서 누가 포함된다고요? 그렇지. 대도시 시장을 포함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기본계획과 다른 점이죠, 이게. 정비기본계획에서는 대도시 시장 같은 경우는 도한테 승인을 받아서 안 받아서? 안 받았죠.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주택시장 불안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시기조정을 별도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리모델링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해주는데 어디에다가 운영을 하게 돼 있냐면 이걸 하나만 두시면 돼요. 어디에? 시군구입니다. 줄짝. 위에다 적어 놓을래요? 시도가 아닙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한다? 시군구에서 운영합니다. 시도로 내겠죠, 시험은. 시도가 아닙니다. 시도가 아니고 어디더라? 시군구에서.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 아시는 거고. 됐죠? 리모델링 지원센터. 운영되는 게 어디라고요? 시군구. 그 다음에 안전진단이 나오네요. 안전진단. 이거는 이제 뭐하고 거의 유사하냐면요. 재건축 진단이라고 있었죠. 그죠? 그거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안전진단이 우리가 재건축에서 재건축 진단을 배웠는데, 그죠? 옛날에는 이제 재건축 진단이 옛날이 아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 초만 하더라도 올 3월 달에 이제 재건축 진단으로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개정되기 전만 하더라도 재건축 안전진단,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안전진단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걸,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 변경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비사업에서는 재개발은 안전진단을 안 하는데 재건축만 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진단으로 바꿨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안전진단인데 일단 첫 번째 접근하기 전에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재건축의 안전진단이 즉 재건축 진단이죠. 재건축 진단이 더 까다로운 게 상식입니까?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이 까다로운 게 상식입니까? 그렇죠. 리모델링이 까다로워지죠.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좀 부실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철거하고 나서 새로 짓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리모델링은 골조를 놔둡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안전진단이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만약에 100만 채의 아파트가 성공을 했는데 리모델링이 성공을 했는데 100만 한 번째가 만약에 안전진단이 잘못된 것 때문에 리모델링 하고 나서 건물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안전진단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하냐면요. 4번을 합니다. 4번. 안전진단을 4번을 해요. 4번.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4번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2번 하고요. 안전성검토라는 걸 합니다. 안전진단하고 뭐하고 한다? 안전성검토라는 걸 하는데, 자, 전부 CU.
다시 한번 뭘 한다고 했어요? 안전 진단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뭐도 한다? 안전 성검토라는 걸 합니다.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두 가지 다른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안전진단은 뭐를 대상으로 하냐면요. 뭐를 대상으로 하냐면 기존의 아파트가 기존에 15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기존에 아파트가 있으면 요 15층짜리 아파트가 리모델링 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게 안전진단이에요. 안전진단. 안전성검토는 뭐냐면요. 안전성검토는 뭐냐면 증축을 하잖아요. 그죠? 기존에 이제 15층이 있었다니까요. 15층이 있었으면 요 15층짜리 아파트가 증축을 하면 몇 층까지 증축이 돼요? 뭘 그래? 몇 층까지 증축할 수 있어? 3개층. 3개층이잖아. 그죠? 그래서 3개를 더 올릴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안전성검토는 뭐냐면요. 3개를 더 올렸어. 3개를 올려야 돼. 3개를 안 올려도 돼. 그죠? 2개를 올려도 되죠. 그죠? 그래서 올렸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야. 올렸어. 올렸으면 그게 뭔지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게 안전성검토입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안전진단과 안전성검토의 차이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이 안전진단과 안전성검토 차이가 구분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저도 안전진단이라는 게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이 들어온 지가 뭐 그렇게 뭐 20, 30년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10한 3, 4년 이래 되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봐도 안전진단하고 안전성검토가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더라고. 문헌을 찾아봐도 없고 뭐 어디를 찾아봐도 거기에 대해 차이점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러다가 고민을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누가 질문하면 어떡하노 다 대답할 게 없는데 질문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도 질문 안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해결했어요, 이거. 자꾸 읽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 안전진단은 뭘 대상으로 하냐면 기존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련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게 안전진단. 목련이 리모델링이 돼서 안 돼서 됐죠. 그러면 3개층을 올릴 수도 있고 2개층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했을 때 그 건물이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게 안전성검토인데 둘 다 두 번을 해요. 안전진단도 1차하고 2차를 합니다. 안전성검토도요. 1차하고 2차를 합니다. 1차는요. 증축에 대해서 해요. 둘 다. 안전성검토도 증축에 대해서. 2차는 뭐에 대해서 하냐면요. 구조에 대해서 합니다. 요것만 딱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그죠? 기존의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차는요. 안전진단은요. 증축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증축이 가능하나? 이거 평가하는 거지. 그죠? 증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1개를 올릴까, 2개를 올릴까, 3개를 올릴까 등을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증축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적정성. 그러니까 안전성검토는요. 뭐를 평가하는 거냐면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적정성 검토. 적정한지, 했을 때 적정한지 이걸 평가하는 게 안전성검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는 뭘 한다고요? 증축. 2차는 구조. 그죠? 그러고 나서 안전진단은 뭘 대상으로 한다고요? 기존의 건물. 그 다음에 안전성검토는 했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에서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3군데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있는데 이거는 사측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이래가지고 요거는 공적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사측기관이나 공적기관 둘 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전성검토에서는 누구는 빠지냐면 사측기관은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건 안 돼. 누구만 들어야 되냐면 공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그죠? 한국안전공단. 이렇게 해서 두 군데 공적기관에서만 해줘야 된다. 이런 차이점들을 참고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게 맞겠습니까? 안 열어주는 게 맞겠습니까?
안전진단 할 때는 조합이 참여하는 길을 조합의 의사가 반영되는 걸 열어주는 게 맞을까요? 닫아주는 게 맞을까요? 열어줘야 되겠죠. 재건축에서도 조합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쪽으로 했잖아. 그죠? 반면에 안전성 검토는 조합의 의사가 들어오는 게 맞아요? 무시되는 게 맞아요? 무시되는 게 맞죠. 그런 등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잡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1차는 뭘 한다고 했어, 내가? 정축. 1차는 안전진단이든지 안전성 검토든지 전부 다 뭘 한다? 정축을 한다니까, 정축. 밑에 안전성 검토도 뭐가 나오네? 정축. 2차는 뭘 한다고 했어요? 구조. 구조. (1차는) 뭐라고? 정축. (2차는) 구조. 그죠? 자, 들어갑니다. 1차 진단. 정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뭘 할 때요? 정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정축형 리모델링 어떻게 내냐면 안전진단은 그러니까 뭐 할 때만 한다? 대수선할 때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대수선할 때는 안 합니다. 뭐 할 때만 한다고요? 정축할 때만. 정축형 리모델링에서만 하는 겁니다. 정축형 리모델링. 시군구한테 안전진단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시군구는 정축 여부, 정축 가능한지 여부죠. 정축 가능 여부. 정축할 수 있나? 없나? 목련 아파트가 정축이 되나? 안 되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안전진단하는 기간은 사적 기간이 된다, 된다고 했죠. 시군구는 안전진단을 할 때 다음 기간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기간은 리모델링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걔네들 의사를 반영을 해주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전문기관 옆에다 적어놓을래요? 사적기관. 그 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공적기관이죠. 요 중에서 이제 기간을 정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자, 2차는 뭡니까? 구조죠. 시군구는 수직건축 리모델링을 허가하고 나서 구조 안전성에 대한 상세 확인을 해서 안전진단을 한다. 구조 안전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서 2차 안전진단을 한 걸 합니다. 이 경우 의뢰받은 기간은 똑같네요. 리모델링 하려는 자가 조합이죠.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하고 함께 2차 안전진단을 하면 됩니다.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하고 나서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보완을 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상세 안전진단 2차입니다. 2차 기간 한번 봐봐요. 상세 안전진단을 할 때는요, 1차 안전진단을 한 기간은 2차에 참여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건 당연하죠. 1차 안전진단에 참여한 기간이 2차에 참여해버리면 1차는 당연히 맞고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갈 거니까 공정성을 좀 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간 외의 기간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외의 기간.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는 1차를 해서 2차를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누굽니까? 공적기관이죠. 공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 공적기관이죠. 공적기관이 1차를 했으면 2차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사적기관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방법은 너희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재건축 진단하고 똑같네요.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하면 되고, 보고서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죠. 그럼 보고서를 만들어서 요청한 자 하고 시군구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시군구는 필요할 때는 그게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한 번 더 합니다. 어디에? 사적기관에 할까요? 공적기관에 할까요? 공적기관이죠.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다가 보고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도 있다. 비용은
요청한 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겠죠. 하려는 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건축 사업 판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재건축 내지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물은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됐는데 그걸 리모델링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때는 싹 철거해가지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때는 정축형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말인데 시험에 몇 번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조 기준, 수익 정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너 마음대로 설계하면 안 돼요. 누가 정하는 방식, 국장이 정해주는 방식에 따라서 구조 설계 도서를 작성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판정이 떨어졌어요. 이제 재건축이란다. 리모델링의 정축형 리모델링 판정이 안전진단 결과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안전성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 검토는 1차하고도 2차인데 역시 1차는 뭐만 한다고 해서 제가 정축, 2차는 구조. 그래서 정축 범위의 적정성이죠. 그러니까 뭐 됐다는 가정을 깔고 들어갑니까? 정축됐다는 가정을 깔고 가는 거지. 정축 범위 2층이 적절한지 3층이 적절한지 그 적절한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안전진단에서는 1차 안전진단이 뭘 했어요? 정축 가능 여부죠. 가능 여부. 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했다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어.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간다? 리모델링으로, 정축형 리모델링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3층으로 확정을 했어요. 3층을 정축하기로 했어. 그럼 3층이 적절한지를 이제 평가해 보는 거예요. 평가해 보니까, 3층 해가지고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1층만 올리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있고, 2층만 올리라라고 할 수도 있고, 3층 해도 되겠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범위의 적정성입니다. 시군을 리모델링 하려는 자가 건축인의 심의를 요청하면 구조계획상 정축 범위 적정성에 대해서 다음 전문기관에 대해서 구조계획상 정축 범위 적정성에 대해서 다음의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한다. 근데 안전성 검토를 하는 기관은 누구는 없네? 사적 기관은 없네요. 그죠? 참여하면 안 되죠. 사적 기관은 참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여기에서 적정성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안전성 검토 한번 볼까요? 시군은 2차는 뭐라고 했어요? 구조. 역시 뭡니까? 적정성이죠. 적정성. 그러니까 적정성이라는 것은 이제 됐기 때문에 정축이 되고 구조로 갖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축을 하면서 3개층을 정축하기로 했는데 그 범위도 적절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안에다가 이제 기둥을 보완 공사를 하는데 철근을 갖다 10개를 더 넣기로 했거든요. 근데 10개를 더 넣는 게 맞는지 이제 구조를 보는 거지. 10개 해가지고는 3층 못 견디는데 15개는 넣어야 되겠네. 라는 식으로 구조 안전의 적정성 확인을 갖다가 2차에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는 수익 정축 리모델링 하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결과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변경이 있으면 설계도상 구조 안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역시 누가 합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국토안전관리에다가 안전성 검토를 한다. 그러니까 안전성 검토는 누구는 참여하면 안 돼. 네, 사적 기관이 참여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안전진단이나 안전성 검토할 때, 그죠? 리모델링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 기술사하고 같이 했죠. 근데 이거는 그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누구의 의사를 배제해버린다. 조합의 의사를 완전 배제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안전진단에서 아까 대전제를 깔고 갔대 조합의 의사를 반영해주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없죠. 그리고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너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비용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하려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거는 뭐 안전진단이나 안전성 검토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안전진단은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단독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없고 한 번 나왔거든요. 지문으로 한 번 나왔는데 정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만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O죠. 근데 만약 시험 문제가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모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러면 X가 돼요. 왜냐하면 대수선의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놓은 적은 있습니다. 지문으로. 근데 뭐 단독 출제 가능성은 계속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말면 뭐 답 찾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 및 동의인데, 리모델링은요, 우리가 주택법을 배우고 있지만은, 주택법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택법 적용을 받는 건설 사업을 할 때는 전부 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뭐 받는다? 허가 받습니다, 허가. 이유가 왜 허가를 받냐면,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마한 행위다, 정축한 행위거든요. 그게 건축법에 가면 건축법 적용받는 행위입니다. 건축법 적용받는 행위가 3개죠. 건축, 신축, 정축, 개축, 재축, 대수선. 그죠? 그 다음에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그 다음에 대수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이거는 건축법 적용받는 행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바로 건축법 적용받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뭐 받는다고 이야기한다? 허가 받습니다. 허가를 받는데, 허가를 받을 때 조심하실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이라면 머릿속에 누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조합이죠. 그죠? 근데 누구도 할 수 있냐면,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할 수도 있고요. 누구도 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할 수 있어요. 조합은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누굴 떠올립니까? 조합을 떠올리잖아요. 그죠? 조합을 안 만들고도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시험에서 리모델링 넣으면, 이걸 시험에서 거의 지문으로 같이 뜨는데, 단골 메뉴입니다. 입주자나 사용자나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 첫 번째는 뭐냐면, 입주자 또는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첫 번째 논점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없다. 주체가 될 수 있다. 조합만 아니고 이 사람도 된다니까요.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전원 동의. 이게 중요합니다. 전원 동의. 시험은 요걸 내요. 전원 동의. 그게 4분의 3인이 3분의 2 동의 아닙니다. 전원 동의를 받으면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주체, 입주자들도 리모델링을 조합을 안 만들고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할 때는요,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이 필요하겠죠. 그죠?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이 필요하겠죠. 자, 각동에서는 당연히 얼마입니까? 가반수죠. 각동은 항상 어디 가도 가반수입니다. 그리고 전체에서는 얼마?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조합을 설립합니다. 리모델링은요, 리모델링 할 때 조합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동의를 몇 번 받냐면 2번을 받아요. 2번. 조합 설립할 때 동의를 한번 받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착수할 때 동의를 한 번 더 받아요.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 근데 상식적으로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 까다로운 게 상식입니까? 리모델링에 시작할 때 동의 요건이 까다로운 게 상식입니까? 그렇죠.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 돈 들어가거든요. 진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 까다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이라는 것은 리모델링에 착수할 때 동의 요건이에요. 이때는 몇 프로? 75%입니다. 4분의 3. 조합 설립할 때는 얼마? 3분의 2. 착수할 때는 4분의 3. 각동은 똑같아요. 각동에서는 101동에서는 50% 절반입니다. 똑같아요. 과반수 절반. 뭐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과반수하고 절반은 다르긴 다릅니다. 다르긴 다른데 우리가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조합 설립할 때는 분수, 리모델링에 착수할 때는 퍼센테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헷갈립니다. 시험에서 넣으면 뻔한 거 아닙니까? 두 개 바꿔서 낼까, 아이가? 이거 말고 문제를 보여. 어떻게 틀리게 내겠노? 바꿔서 내는 거 말고는 더 있나? 조합 설립할 때는 각동에서 50%, 그 다음에 전체에서 75% 이렇게 내겠지 뭐. 리모델링에 착수할 때는 3분의 2 이렇게 바꿔서 내겠지 뭐. 그 말고는 문제 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할 때는 조합 설립할 때는 뭐예요? 분수 3분의 2. 각동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착수할 때는 얼마요? 퍼센테이지 몇 프로? 75%. 3분의 1은 몇 프로죠? 3분의 2. 안 나오죠? 안 나온다. 소수점이 나온다, 이가. 3분의 2는 소수점이 나오잖아. 4분의 3은 정수로 딱 떨어져요. 몇 프로로? 75%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퍼센테이지라면, 그죠? 62점 이런 게 안 나온다고. 75%에 나오기 때문에, 그죠? 나머지를 잡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도, 동만 참 리모델링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101동만 리모델링이 돼요. 동에서는 얼마? 3분의 2. 조합 설립할 때는, 착수할 때는 얼마? 75% 동에서.
동만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현실 사례에서 우리나라에서 100일 동만 리모델링 한 적은 없다. 실제 성공한 사례는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할 때 반대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있죠. 반대한 사람한테는 뭐 한다? 매도 청구권이 가능합니다.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대한 사람은 재건축처럼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하면 되겠죠. 총회나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에서 건설업자나 건설업자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시공자 선정. 방식도 뭐 재건축과 똑같습니다. 경쟁입찰 방법. 완료하면 시공한테 가서 뭐 받는다? 사용검사를 받겠죠. 됐고. 그 다음에 허용되는 행위 보시면 리모델링은 단지별로도 되는데 단지별로 되는 건 의무의 여지가 없죠. 동별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복리시설은 분양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 다만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서 세대 일부 전부를 부대 복리시설로 할 때는 그렇지 않다.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면 수익경조 허용 범위를 초과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그다음 일액백 해체에 대한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아니어야 된다. 상식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복리시설 한번 볼까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이 있습니다. 사용 검사를 받고 10년 이상 지난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하는 경우로서 시군구가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을 한다. 그리고 증축은 기존 건물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 한다. 이 복리시설은 뭐를 또 올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상가죠, 상가. 그러니까 상가를 같이 리모델링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상가는 증축할 때 우리가 리모델링에서 주택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의 30%, 85 미만은 40%, 세대수는 15% 기억나십니까? 근데 상가는 전체 연면적에서 얼마? 10분의 1. 연면적 10분의 1입니다. 상가가 증축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특례도 한번 볼까요? 대의사용권.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따라서 전유 부분의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대지사용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요거는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요.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대수선의 리모델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대수선의 리모델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대지사용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죠. 전유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다 하더라도 대지 사용권, 대지 지분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세대수가 증가되면 대지 지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겠죠. 그게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으면 대지 지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논에 바로 밑에 바로 옆에 논에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은 권리 변동 계획에 따라서 지분이 바뀔 수도 있다. 공용 부분,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따라서 공용 부분의 면적을 전유 부분의 면적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나머지 공용 부분의 면적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기간규정 배제인데 이것도 정비법 전주에 배운 거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정비법에서 이게 기억납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그죠? 기간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했죠. 왜? 그 철거될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임차기한을 보호받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네요. 임대차 계약 당시에 다음 하나의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를 해줬어요. 뭐를 고지해 주냐면요. 자, 리모델링 주택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거 안전진단을 요청해가지고 곧 안전진단이 될 겁니다. 라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그 계약서에 특약에다 적어놨어요. 그죠? 조합 설립 인가 받았습니다. 이거 내지는 안전진단 신청했습니다. 라고 했죠. 그죠? 고지를 했죠. 그죠? 그런 경우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면 리모델링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그죠? 기간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차 기간이 보장돼 있고 최단 존속 기간이 그죠? 플러스 2가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안전진단을 요청했고 조합이 설립되는 사실을 고지를 하면 그 전에 만약에 실제 리모델링에 착수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때 임차인은 어떻게 나가야 된다? 조용히 나가야 된다. 즉 기간 규정을 적용을 해서 그죠?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용히 나가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 계획이 나오네요.
권리변동계획도 이것도 얼마 전에 나왔죠. 뭐라고 나온지 압니까? 권리변동계획은 뭐 할 때만 수립한다?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을 때는 권리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권리변동계획이 필요 없다네. 아까 봤잖아요. 그죠? 전유 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다 하더라도 대지 사용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리변동계획은 뭐 할 때만 수립한다? 증축형 리모델링. 대수선의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이 필요 없죠. 왜? 권리가 안 바뀌니까. 그래서 권리변동계획인데 볼까요?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을 할 때는 다음에 대한 권리변동을 수립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자, 권리변동계획이니까 이겁니다. 한번 볼게요. 봐봐요. 여기에 예를 들어 1000세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죠? 세대수가 증가돼 버렸어요. 그래서 두 개 층을 동마다 더 올려가지고 1100세대가 되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접근할게요. 1000세대일 때 가지고 있는 전체 대지 안에서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1100세대를 지어가지고 100세대를 뭐 해서 끄냐면 당연히 일반 분양을 했겠죠.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개당 1억, 개당 10억씩. 그러면 1000억이 들어왔을 거거든요. 1000억이 들어온 가지고 공사비에 충당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분담금이 줄었죠. 그죠? 그러면 새로 100세대,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도 대지 지분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대지 면적과 증축형 리모델링이 끝난 이후에 대지 면적은 똑같거든요. 그죠? 그러면 1000명이 나눠 먹다가 몇 명으로 나눠 먹는 게 바뀌어요? 1100명이 없겠죠? 그러니까 내 권리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그래서 권리변동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권리변동계획은 리모델링 되기 전과 후의 대지하고 건물의 권리변동 명세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분양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줘야 되겠죠. 일반 분양. 됐습니까? 그러면 조합원들이 내놔야 될 금액이 달라지겠죠. 조합원 비용 부담.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 이런 것들이 권리변동계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나왔어요, 이거는. 나왔는데 처음에는 한 번 나왔는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거는 단독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데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는 단지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으면 공사비를 누가 다 내야 됩니까? 그렇죠. 조합원들이 다 내야 됩니다. 조합원들이 그거 엄청난 돈을 갖다 내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팔고 나가삐지.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세대 증가가 되면 당연히 이제 뭐가 될 것이다? 권리가 바뀐다. 그래서 리모델링 되기 전과 후의 권리 변동 명세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더 지었으니까 팔아야 되겠죠. 팔아가 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겠죠. 그럼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전체 사업비가 있으니까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줄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권리 변동 계획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스토리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으로 들어갑니다.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리모델링 논점 많습니다, 여러분. 골고루 냅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작년에 참고로 안 나왔어요. 참고로 작년에 안 나왔다. 올해 나온다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작년에 안 나왔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회 이후에 2년을 쉰 적은 없어요. 2년을 쉰 적은 없어. 2년 연속 쉰 적은 없어. 자, 그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들어갑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은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 가면요, 건축을 받죠. 시설사업에서는 실시계 인가를 받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실시계 인가를 받아야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요. 정비사업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뭐를 받아야 된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와 같은 말이냐면요. 사업 계획 승인은 우리가 시설 사업에 있는 실시계 인가,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있죠. 개발행위에서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실시계 인가,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주택 건설에 말할 수 있다.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논점이 총 4가지 논점이 있거든요. 4개의 논점이 시험에서 수험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건데,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건설을 할 때는 연간 20개 이상이면 뭘 한다?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하고 나면요. 진짜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 싶죠. 그럼 뭘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뭐가 들어가냐면 착공 들어가요. 착공됐죠? 그러면 언젠가는 완공이 되겠죠? 그러면 뭐 받는다?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다 같은 말. 실시계획, 인가, 건축허가,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전부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 사업계획 승인 관련한 논점이 시험에서 하나 정도가 출제가 될 건데, 이게 한때 전성기 때요. 주택법 7문제가 나오면서 사업계획 승인만 4문제를 낸 적도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4문제는 문제를 확 쏟아붓고 있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완전 땡큐. 왜냐면 이게 사업계획 승인은 항상 예상 문제로 잡히거든요. 근데 한 군데서 문제를 4문제를 쏟아부으니까, 그죠?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그냥 하나 정도는 온다고 생각하고 그냥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대상이거든요. 바로 정리할게요. 대상.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짓는 게 몇 개 이상? 30개. 30세대나 30호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나오죠. 예외적으로 3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생인데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도생 중에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짓는데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 확보되고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죠. 그럴 때는 주택 공급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그때는 30개가 몇 개? 50개로 하고, 즉 49개까지는 건축허가 받으면 돼요. 두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스스로 방식으로 합니다. 스스로 방식으로 개선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30개가 아니고 몇 개? 50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셀프 방식의 개선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독은 30호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요. 단독도 50호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한옥을 지을 때, 또 한 개가 전원 주택단지를 지을 때, 공공택지에서 필지 분할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의 택지로 공급을 받아서 단독주택을 한꺼번에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이해하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고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냐면 전원 주택단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몇 개 이상? 50개 이상입니다. 이게 첫 번째 논점입니다. 첫 번째 논점. 자, 두 번째는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하느냐라고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은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면 지자체 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10만 미만이죠. 그러면 누가 하냐면 시장군수가 하면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하면 되냐면 도지사가 하면 됩니다. 끝. 이게 답니다. 10만 미만이면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누가 한다고요? 도지사. 근데 10만 미만 이상을 따지지 않고 특광이나 대도시는 면적을 따지지 않고 10만 미만 이상 할 거 없이 전부 다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 조문에 이래 나오거든요. 들어봐봐요. 몇 번을 했는데 10만 미만이면 특광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한다. 10만 이상이면 시, 도 또는 도시시장이 사업계획 승인하더라고. 법 조문에 나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하니까 10만 미만이면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특광하고 대도시는 공통.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안 헷갈립니다. 그건 니만 안 헷갈리지 우리는 더 헷갈리는데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요. 10만 미만이면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그리고 특광하고 대도시는 공통.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냐면요. 예외적으로 원칙은 이제 지자체장인데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다.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국장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업 주체가 국가하고 주택공사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누구한테 간다? 국장한테 갑니다. 조심하실 거는 이걸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대충 외우는 분들이 이래요. 공공이 하면 국장이 하네. 이렇게 대충 두리뭉실 넣으면 큰일 난다. 공공이 아니고 누가 할 때? 국가하고 주공이 할 때만. 원칙이 누구기 때문에? 지자체. 그게 공공이라면 안 돼요. 그게 지방공사는 아니다. 이 말. 시험에서 지방공사가 맨날 단골 메뉴죠. 이런 애죠. 국가, 지자체, 국가, 주공,
내지는 지방공사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OX, X, 지방공사는 아니에요. 지방공사는 누구한테 가냐면요. 지자체가 100% 출장 공기업이니까 지자체장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고 주택공사일 때만. 두 번째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평이죠.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국장이 너가 나한테 와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고 지정고시 한 구역 안에서 지정고시 한 구역 안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국장한테 가야 됩니다. 국장이 지정고시했기 때문에 국장한테 가야 돼요. 세 번째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한데 국장이 역시 매버렸다 지정고시했죠. 그럼 국장한테 가야 돼요. 네 번째는 공공이 50%를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누구한테 간다? 국장한테 갑니다. 그래서 4개입니다. 사유가. 4개. 문제 내기 편하죠? 그죠? 4개. 오지선다에서는 참 좋죠. 다음 주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래가지고 4개 내고 이상한 거 1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아주 문제 간단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하는 경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논점입니다. 자, 요거 2개부터 먼저 정리할까요? 원칙은 몇 개 이상인데 30개. 그죠? 예외적으로 50호 이상일 때 받는 경우가 뭐라고요? 공공택지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른 용지를 개별 필지 1, 2, 3, 4번지로 분할하지 않고, 그죠? 한 단위 토지, 1단의 토지로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한꺼번에 뭘 짓빈다? 단독주택을 한꺼번에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도시 이런 데 가면 전원주택 단지 이래가지고 단독주택의 모양이나 평수가 똑같은 주택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50개로 완화시켜 놓고 있더라. 그 다음 뭐더라? 한옥이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그냥 전원주택 단지 이렇게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원칙은 몇 개인데? 30개. 예외적으로 50개 이상일 때. 도생 중에서 뭐하고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인데 진입도로 폭이 확보가 돼야 돼요. 몇 메다로? 0m. 전용 면적이 30 이상을 짓죠. 이럴 때는 공급량을 좀 늘리자라는 측면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개선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할 때? 셀프 방식으로 하는데 공동주택을 정비구역에서 주관경 개선구역 안에서 스스로 방식의 정비구역에서 주택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그럴 때는 50개 이상이면, 즉 스스로 방식의 개선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완화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기 싫은 거야. 그죠? 그래 어떻게 짓냐면요. 29개를 지어요. 29개 지으니까 건축허가입니까? 사업계획 승인입니까? 건축허가. 좀 있다가 29개를 또 지어요. 건축허가. 또 지어요. 28개를. 건축허가. 이렇게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는 동일한 사업주체가 동일한 단지에서 하죠. 그러면 29개, 28개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다 합산한다는 얘기입니까? 합산. 주택건설 규모를 산정하면서 가지고 30개 이상인지 여부를 산정하면서 동일한 사업주체가 1단의 단지에서 동일한 사업주체여야 돼요. 그 다음에 1단의 단지를 수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주택을 지을 때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 호수나 세대수 규모를 주택건설 규모로 산정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것인지 건축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가 하는 게 원칙이더라고요? 지자체가 원칙입니다. 10만 미만이면 누가 하고요?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누가 하고? 도지사. 공통은 특광하고 대도시는 공통이죠. 예외적으로 국장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할 때? 국가 내지는 주공이 할 때. 칼로 안에 누가 A라고 적어놨네? 지방공사 A라고 적어놨어. 그 다음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국장이 뭐 해버렸다? 지정고시했죠. 뭐라고? 내한테 오라고. 내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오라고 지정고시했잖아.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 국장한테 가야 돼. 그 다음에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한데 국장이 뭐 해버렸다? 지정고시했죠. 왜요?
내한테 오라고. 내한테 오라고. 사학객 승인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국장한테 가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주공지방공사 공공이죠. 공공이 단독 공동으로 지분 50을 초과 출자한 50%를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할 때입니다. 공공이 50%를 초과 출자한 투자회사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 국장한테 가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공구별이 나오는데 공구별. 그럼 공구가 뭐예요? 공구. 하나의 단지에서 두 개의 단지에서 하나의 단지에서 단지는 한 개인데 착공과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게 공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주에 우리 용어정 연습했잖아요. 공구 안에서 세대수는 최소 몇 개는 돼야 돼요? 300. 그러니까 쪼갤 때 300 이상으로 쪼개야 됩니다. 그러면 300, 공구 안에서 최소가 300이니까, 그죠? 10개로 쪼개도 되는데 제일 작게 쪼개지면 2개 아니겠습니까? 그로 단지 전체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600은 돼야 되겠죠. 600은 돼야지 쪼개질 때 300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자 합니다. 단지 전체에 대해서 사학객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착공을 해야 되냐면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5년 안에 착공했는데 착공을 안 하죠. 그러면 사학객 승인을 뭐 한다? 취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는 여러분들 전주에 조합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일정 사유가 있으면 취소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택법은 몽창고리 취소할 수 있다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공구별로 분할했을 때입니다. 자, 첫 번째 공구는 얼마나 착공해야 돼요? 첫 번째 공구는 얼마나 착공해야 돼? 5년. 무슨 소리라고 했는데? 5년. 첫 번째 착공했죠? 그러면 첫 번째 착공하고 나서 두 번째는 얼마나 착공해야 돼요? 2년이죠. 첫 번째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착공이 안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사학객 승인을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착공이 안 들어갔어요. 2년 안에. 그럼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첫 번째가 착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취소 사유하고 그 다음에 착공 기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니다. 원칙은 몇 년에 착공해야 됩니까? 5년이죠. 근데 일정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문화재가 발굴됐다. 그죠? 그 다음에 사학객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조건을 부여했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다 보니까 그랬다. 소송 절차가 진행 중에 있더라. 기반 시설이 설치가 안 돼가지고 덤프 트럭이 왔다 갔다 못할 정도로 해서 공사 진척이 안 돼 있더라 하는 등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연장은 몇 년?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연장까지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학객 승인에서 여러분들 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기간에서 볼까요? 분할하는 경우에 몇 개 이상일 때 분할할 수 있다고요? 공구별로? 전체는 몇 개? 600. 그 다음에 사학객 승인 통보, 사학객 승인 신청이 들어오죠. 그러면 통보해 줍니다. 사업 주체한테 승인 내줄게, 맞게라고 통보해 주는데 요 기간에 며칠?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줍니다. 60일 동안 시험 잘 내면 되겠다. 이 60일은 기억해야 돼요. 60일. 제가 뭐 날짜 같은 거, 뭐 숫자 같은 거 강조 안 하기로 유명한데 몇 가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60일. 그 다음에 공사 착수. 전체에 대해서 받으면 얼마입니까? 5년이죠. 전체. 단지 전체. 5년. 안에 착공. 공구별 분할에서 최초 공구. 몇 년? 5년이죠, 5년. 최초 공구. 외의 공구. 외의 공구. 최초 착공 신고한다부터 몇 년? 2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1년. 1년. 범위 안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하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뭐냐면요.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 허가를 받았어요. 문화재가 나왔어요. 문화재 나왔으니까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죠? 문화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죠. 아파트 짓는 데는 문화재 나왔다면 큰일 납니다. 공사 쏟아뱉습니다. 문화재. 그 다음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네요. 소유권 분쟁. 근데 뭐로 해야 된다? 소송. 여기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유치하게 이런 걸 내고 있고. 그러니까 둘이 카톡으로 싸우는 거는 돼, 안 돼?
안 돼요. 멱살 잡고 싸워도 안 돼. 뭐로 싸울 때만? 소송만 인정해요. 소송만 인정해 줍니다. 적어놔라. 카톡 안 됨. 멱살 안 됨. 소송으로만 싸울 때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상식이죠. 사객 승인 조건, 사객 승인을 내줄 때 조건으로 부과했거든요. 조건을 뭐 붙였어요. 근데 그 조건을 이행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을 넘길 정도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천재지변은 뭐 어디든지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 개발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택지인데 기반시설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래, 덤프트로도 왔다 하고 철근도 실어 나르고 레미콘 차도 왔다 갔다 하고 할 건데 기반시설 공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차가 왔다 갔다 못 하는 거야. 그럼 착공 못 들어가겠죠. 그죠? 착수가 지연될 때. 그 다음에 미분양주택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지금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부 다 지금 미분양이 그 지역 안에 그 특광시군 안에 미분양 주택이 예를 들어서 몇만 호가 있어요. 근데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지금 착수를 해야 되는 게 5년인데, 그죠? 이제 5년이 다 되어 가는 거야. 근데 옆에, 뒤에, 앞에, 그죠? 모든 아파트가 전부 다 미분양이야. 근데 사업계획 승인 됐다고 해서 착공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땐 연장해 줘야죠. 당연히 연장해 줘야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1번하고 2번 정도가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내용이고 나머지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시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착공할 때는 착공 신고하면 됩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취소죠. 다음 사유가 있으면 취소 하이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 문장도 중요한 문장이 나오네요. 다만 주택에 대해서 뭐가 돼버렸어?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 중요하죠. 분양 보증이 되면 취소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내겠죠. 분양 보증이 된 A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5년 동안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5년 동안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OX, X 앞에 분양 보증이 되어 있으면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취소할 수 없다. 5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아시는 거죠. 보세요. 착수 기한을 위반했죠. 착수 못 들어갑니다. 5년 동안. 단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뭐한다? 제외한다. 아까 했죠? 공구 외의 공구는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소유권 상실해가지고 경공매로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고 부도 파산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죠. 이럴 때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가 조합에서도 배웠는데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없고 전부 다가 뭡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매도 청구 대상 토지에 대한 공사 착공이 있는데 요거는 매도 청구하고 같이 연동되는 겁니다. 요거는 자,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있어요.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있으면 소유권 확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유권 확보를 한 다음에 착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매도 청구 대상 대지로 확정이 돼버려서 그럼 그 토지를 갖다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공사에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매도 청구를 좀 설명을 드리고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시 소유권 확보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착공 들어가려고 그러면 남의 토지가, 전체 단지 안에 남의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제곱미터라더라도 1제곱미터의 남의 토지가 있으면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얼마로 확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 100%죠, 100%. 적어놓을래요? 100%. 100% 확보 원칙입니다. 모래 한 톨도 남의 토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100% 확보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유권을 많이 한다? 확보한다. 얼마? 100%. 하지만 다음은 그러지 않다.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세 가지 예외가 있거든요.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사업으로서 대지 면적 몇 프로?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뭘 확보했더라?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소유권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 주체가 권한을 확보했어요. 몇 프로? 이거는 몇 프로? 100%죠. 지구 단위에서는 몇 프로 권한? 80%. 원래는 뭔데요? 소유권 100%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주택 건설을 할 때, 공공이 할 때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있으면 소유권 확보가 100%안 돼도 주택 건설을 시작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다시 할게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사업계획 승인 받았잖아요. 그죠? 받고, 착수하려고 그러면, 내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데, 봐봐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려고 하는데, 니 어디에 지을 건데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짓는데 대치동 368번지에 있는데 그 368번지에 짓겠다라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그 368번지 토지에 사업 주체기 아니고 일부 토지가 갑소유 토지가 있는 거야. 그럼 사업계획 승인 내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몇 프로를 확보가 와야 된다? 100%.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이미 소유권 관계가 싹 정리가 다 돼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100%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누가 하더라? 공공이에요, 공공이. 그러면 100%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 내준다. 이유는 착수까지 오전에 유의기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확보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뭘 확보했더라?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소유권을 안 가지고 있는데 지상권이나 임대차와 같은 장기 임대차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뭐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몇 프로까지? 80%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 내준다, 안 내준다? 내주죠. 몇 프로가 부족해요? 그렇지. 20% 부족하죠. 부족한 20%에 대해서는 나중에 뭘 행사할 수 있다? 매도 청구권이죠. 자, 갈란에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등록 사업 주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돼도 80% 아닙니다. 몇 프로입니까? 95%죠. 앞에 했어요, 이거는. 그건 아닙니다. 뭘 확보한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앞에서 했죠. 뭐 할 때 했냐면 등록 사업 주체하면서 전주에 마지막 시간에 했죠. 기억이 안 날 수는 있거든요. 괜찮아요. 162 한번 가보실래요? 162. 찾았습니까? 자, 박스 있죠? 박스. 위에 박스. 세 번째 칸. 박스가 두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록사업체 요건 해가지고 세 번째 칸에 조합의 요건 보입니까? 자, 조합이 등록사업체가 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는 소유권을 몇 프로 확보해야 된다고요? 100%. 근데 밑에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사업에서는 100%가 아니고 몇 프로? 95%. 뭘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 요거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됩니다. 됐습니까? 예. 자, 볼까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요 파트만 따로 빼서 정리합시다. 자, 요거 좀 쉽게요. 조금 길어지지만 마무리 지읍시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뭘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몇 프로? 100%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첫 번째, 공공이 할 때. 두 번째,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몇 프로? 100%. 세 번째가 중요하죠. 지금 하고 있죠.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사업으로서 그죠? 80% 이상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더라?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은 내준다, 안 내준다? 내준다 이 말입니다. 단 등록 사업 주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80% 가지고는 안 돼. 95%. 권한 가지고는 안 돼.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조합한테도 내준다, 안 내준다? 내준다. 됐죠? 문제는 여기 두 개가 문제가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부족한 몇 프로? 20%. 부족한 몇 프로? 5%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 부족한 20%나 5%에 대해서는 뭘 행사할 수 있다? 매도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죠. 매도 청구권은 누구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소유자 아이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다. 아이가 어째 그래 잠깐 묵습니까? 법원에 청구하는 거라 했죠? 법원에. 법원이 아니고 그냥 법원이야.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에서 권리를 뭐 해준다?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매도 청구권을 법원에 행사하기 전에, 법원에 청구를 하기 전에 몇 개월 동안 협의하라고 했어요. 3개월 이상을 협의를 해라고. 그죠? 협의가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근데 협의가 돼야 하는데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청구를 한단 말입니다. 법원에서는 그걸 보고 그게 알박기인지 여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죠? 판단을 해보고 95% 미만에 대해서 만약에 권한을 확보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죠? 95 미만이면 누구 빼고? 원주민 빼고죠. 원주민 빼고, 원주민이 누구예요? 그렇지. 지구단위계 결정 10년 이전부터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매도청구를 행사하면 돼야하는데 안 되죠. 95% 이상에 대해서 만약에 권한을 확보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누구 포함하고? 원주민을 포함해가지고 매도청구를 행사해서 매입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매입할 때는 얼마만큼을 주고 매입하면 돼요? 시가. 감정가나 공시가이고 뭐요? 시가만큼을 주고 매입하면 된다. 끝. 그리고 조합 같은 경우는 95 소유권을 확보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포함해서? 원주민 포함해서 매도 청구를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매도 청구가 시험에서 핵심적 논점이 될 겁니다. 자, 볼까요?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매도 청구는 오네요.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하면서 상황에서는 권한을 확보하지만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를 뭐로? 시가. 로 매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하고 몇 개월 이상 협의해야 돼요?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95 미만까지만 확보했죠. 그럼 누구 빼고? 원주민 빼고. 그래서 10년 이전에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뭐라 그러는데, 이게 원주민이죠. 을 제외한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95 이상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죠. 95 이상을 가지시면 누구 포함해서? 모든 소유자에게. 누구 포함한다? 원주민 포함해서. 그리고 조합주택 같은 경우는 95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포함한다? 원주민 포함.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등록 사업 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원래 95%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한테도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도 청구는 똑같아요. 시가에 따라서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라는 것은 낙가무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낙가무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30일이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 체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통합심의. 통합심의라는 거는요, 새로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그냥 하나로 낼 수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따로 받고, 교통평가라든지 환경평가 이런 걸 따로 받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한꺼번에 받으신대요. 통합심의라는 건 결국 뭘 단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시간을 줄여준다, 이 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필요할 때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사업계획 승인 관련된 다음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통합심의할 수 있다, 없다? 부터 얘기해야 돼요.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통합심의를 했으면 다음 위원회하고 공동심의를 구성해서 통합심의를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해야 됩니다. 뭘 통합심의하는 데라고 하니까 건축, 그 다음에 관리계획과 개발행위 관련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 국가교통위원회,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경관심의는 경관위원회 하고 공동심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관, 교통, 그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갖다가 같이 심의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논점은요, 통합심의를 할 수가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통합심의를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자 혼자 합니까? 위원회하고 같이 해야 됩니까? 같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반영해야 되고, 통합심의를 하면 특별한 소양이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해줘야 되고요. 효과, 이게 나왔죠, 작년에? 이게 작년에 나온 거라, 작년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나왔다, 이거. 통합심의를 했어. 그럴 때는 각 호 따르는 검토,
심의, 조사, 협의, 조정, 재정을 또 합니까? 한 것으로 본다?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학객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사학객 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적절치 않으면 뭐 제외하겠죠. 통합심의 내용까지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들어왔습니다. 통합심의는 작년에. 자, 요 정도에서 사학객 승인까지 해서 리모델링하고 사학객 승인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좀 쉬었다가 나머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